전국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김경수 경남지사 살리기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한국당은 당권 주자들이 당심과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일단 두 분께서는 워낙 국내외 시사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국내 전국 분석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앞서 들어온 북미 실무 협상 관련 내용을 잠시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일단 오늘 빠르면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관측이 있었는데 평양, 그러니까 북측의 홈그라운드에서 내일 열리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국내 인사들의 스티븐 비건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상당 부분 만났고 또 판문점에서 최종적인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판문점이 아니라 평양을 간다는 것은 내부적인 2차 북미 정상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 과정들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C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2차 북미 정상에 대해서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되지만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상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의지에 대한 최종 조율이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선까지 비핵화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최종적인 타결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 있게 되는 국정연설의 전후로 해서 실질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 장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서 평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실무 협상이 북측에 유리한지 미국에 유리한지 이건 저희가 또 YTN 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가장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북측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에 어떤 내용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로 또 내놓을 것인가, 이것을 실무 협상에서 좀 조율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저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번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일단은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거 폐쇄에 대해서 국제사회 검증을 받겠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동창리 미사일 그 시험장도 폐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아마 이 세 가지 정도는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증을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이냐가 아마 핵심적인 관건이 아닐까. 검증.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구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내세울 방안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그에 대한 상황 조치를 얼마만큼 내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검증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로드맵 자체도 좀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는 아마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종전선언 문과 같은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북한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무조건 선비핵화 후에 대북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입장 자체가 조금 탄력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를 아마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평양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의지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대표단의 재량이 상당히 조금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양에서 간다고 한다면 상부 즉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을 빨리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번 실무 협상을 좀 더 진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하게 실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전국 분석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설 연휴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과 관련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충격이 아니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각도의 해석이 나오면서 판결이 좀 반발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를 초기에 가서 면회를 하고 왔던 건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황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왔죠. 하지만 이 명절을 전후해서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의원은 재선 의원의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당의 중진 의원들이
법조계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들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실질적인 판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드루킹 일당에 대한 댓글 조작 사건이 김경수 지사와 공모관계가 있었다라면 대통령 선거 당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특히 나오고 있는 김정우 의원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가 의원으로 있었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 대해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을 펼쳐나가겠다. 말 그대로 1심 재판에 대한 이 불복 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과하다라고 정치적 공세를 이번 구정 연휴 동안 거세게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사직을 역임할 때 관련된 재판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었다.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법정 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박근계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업무방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거든요. 업무방해가 이렇게 실형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현직 광역단체장을 법정 구속한 사례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2년 전입니까? 3년 전에 당시 그 홍준표 그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그 법정 그 재판부가 밝힌 내용 자체가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 자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이 그 혐의 자체도 상당히 덜 중한데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구속한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이 재판부의 이와 그러니까 강성태 전 대법원장과의 전 특수한 관계가 작용한 일종의 좀 개인적인 이 감정이 묻어난 결과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호 의원이 지금 그 경남도민들이 지금 탄원을 첫날에만 2만 3천 명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뭐 김정호 의원의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경남도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뽑은 그러니까 지금 그 광역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1심 재판 결과만으로 구속되는 사례에 대해서 그만큼 이 지금 경남도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일 것 같고요. 예. 송영길 의원이 지금 송영길 의원도 사실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정황 증거로 사실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황 증거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혐의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는 그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하고는 벗어났다. 그런 측면에서 1심 재판부의 결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아마 어제 그 올린 글을 보니까 법조인답게 아주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논박을 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 사안이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결국은 적폐청산을 스스로 해야 된다. 적폐 관련된 인사들이 내린 판결이어서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결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민주당이 불리한 재판이 나왔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권 여당이 강하게 나서서 1심 재판을 불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심 항소심에서 만약 김경수 지사가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역으로 정반대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현 집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재판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또다시 불복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수적인 인사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재판장들이 내린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운 재판 결과다라고 불복하게 되는 과정들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적으로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나진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탄핵에 관한 국민적 정서들에 대한 교감은 있습니다만 3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재판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씌워서 정치 공세를 펼쳐나가게 됐을 경우는 이 정치인에 대한 재판 판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 대해서 여야 정치권은 최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세를 좀 중단하는 것이 온당치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판에 불복한다 이런 입장이 또 있지만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이 그 공격하는 것은 대선 불복을 논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송영길 의원이 지금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이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신 불복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주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송영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번에 드루킹 일당과 2012년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정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 일당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조직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 지금 당시 대선 후보의 측근이었던 김경수 의원을 유혹해서 끌어들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2012년도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을 비롯해서 경찰, 기무사들, 국가 사법 기관들, 행정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동원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상명하달식으로 조직적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상황이 좀 예,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또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가 3.5%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문재인 당선자와 홍준표 1위, 그러니까 지금 1위 했던 차점자 사이에 약 17% 정도의 표차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거 대세를 좌우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불복을 강하게 이렇게 제기한 부분은 2004년도 당시에 2004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도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역풍이 일어서 당시 17대 총선에서 사실 그때 열린우리당이 가반득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풍을 초래한 정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의 그 학습 효과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또 들어다 보니까 이게 대선 불복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좀 규명해 달라. 이 정도 선이다 하면서 대선 불복 프레임에서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등을 통한 자유한국당 입장들을 쭉 보면은 대선에 대한 불복들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지난번 경성 당시에 김정순 여사가 경인선을 수차례 외치기도 하는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드루킹이 만들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범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마 세 번째로 더 한국당이 나아가게 된다라면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잠깐 말씀 주셨지만 결국 그 당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지만 부실 수사로 판명이 나게 되고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부실 수사를 했던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구속되기 이릅니다. 지금 이 김경수 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허익범 특검으로 최종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예.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거센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 이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던 직을 센다이 총영사로 바꾸는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판결문에는 조현옥 인사수석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과연 이러한 공직에 대한 대가성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나름의 공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예. 청와대와 현 정부에 대한 문제로서 확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 민심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희가 좀 준비한 그래픽 화면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긍정적인 평가는 46.3%, 부정적인 평가는 36.4%, 모르겠다 17%가량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일단은 긍정, 부정만 맞비교했을 때 나왔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서야 될는지 아니면은 이 평가를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될지 해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여론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도지사 구하기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경수 도지사 1심 재판이 최종심 결과로 굳혀질 경우에는 정권의 그 정당성, 정통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단 전술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찬성률이 좀 더 높다. 그런 측면에서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1심 재판의 결과 자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종하는 사법농단 세력의
그 보복적 재판이라는 식의 그런 규정 자체에서 약간 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에요. 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과했다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의 성격 규정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선 불복에 대한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탄핵 세력이 감히 어떻게 대선 불복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약간은 포인트를 바꾸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 이번 재판 결과를 이 사법 적폐 세력의 이 농단이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데 대한 부담을 아마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경수 도지사 고하기 자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또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굉장히 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선을 그어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또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뀐 측면도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를 완결 지은 게 홍준표 전 대표 시절이었죠. 네. 그 친박과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도로 침박당은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이런 했잖아요. 주장을 많이 했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우세를 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선거는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를 대상으로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이 친박 세력들을 등에 없는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기엔 명분상으로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언급은 상당히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게 황교안 전 총리 측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쉽게 꺼내지 못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국민운동을 해나가겠다라고 강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입장에 피력하게 될지를 맞붙기 시작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당내에서는 비겁파와 배신파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허.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제대로 역할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한 거센 공격으로 여기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황교안 전 총리와 1대1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아마 선거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전략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지 어허. 그동안 해왔던 전략과 행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정치적인 전략으로만 바라본다면 필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황교안 전 총리와의 2파전 구도로 뭔가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H2O다.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당 전당대회를 두고서 H2O의 3파전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예, 그렇죠. H가 두 사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O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이야기하고 어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세 분이 공교롭게도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 진영의 잠룡 1위에서 3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말 그대로 빅3의 진검승부가 미리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리 보는 2020년 당내 경선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옵니다만은 예. 일단 세 명의 지금 그 유력 후보의 나름대로 거의 뭡니까 이 광세 포인트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상당한 여론의 우위를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세론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여러 차례 지금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일종의 투쟁력을 가지고 진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야당의 대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소위 말하는 그 개혁보수의 적자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내 선거를 넘어서 당외 앞으로 대선으로 가려고 하면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 측면에서 내가 책임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명 다 또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4년 1개월 내내 국무위원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는 친박, 도로 친박대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원인 제공자다. 예. 지난해 그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전당대가 생겼는데 어떻게 원인 제공가 나오느냐는 그런 식의 그런 공격에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보수 계멸의
붕괴가 시작되는 첫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무상급식에서 시장직 사퇴하면서 보수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 약점, 이 세 명이 어떤 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어떤 식으로 예. 잘 조화해서 이 돌파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일단 후보 중에는 김진태,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주호영 의원도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사들도 또 있는데요. 네. 굉장히 지금 한국당 정당대회는 좀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과거의 한국당 전당대회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구도 유력한 주자들이 앞으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다 좀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당에 대한 분위기가 국민적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라든지 집권 3년 차에 들어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반대급부적인 시각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너도 나도 나오게 되는 측면들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한국당으로 치게 되면 계속해서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막기 전까지 돌아온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우세를 점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만약 오세훈 전 시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런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가장 오른쪽에 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는 김진태 의원에서 비롯해서 과거에 바른정당에 나갔다 돌아왔던 오세훈 전 시장까지 당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펼쳐놨기 때문에 예.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그 이후로도 이렇게 당을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예. 과연 그런 내용들을 차기 당권 주자가 얼마만큼 통합을 주도하는지에 따라서 2020년 총선에까지 공천권을 가져가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출마 포기서를 일축한 상태이고 일단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 이런 멘트를 날렸거든요. 예, 뭐 본인이 그러니까 이번 그 설날을 앞두고 민심을 조금 더 살펴본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뭐 지난 추석 또 1년 전의 설보다 너무 어렵다는 그러니까 민심이 아우성 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역할 비중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예. 자신의 몫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이런 이 자신의 결심을 내볼 수 있는 아마 그 행보가 이번 그 8일 날 열리는 바른미래당의 그런 연찬회에서 아마 본인이 아마 참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 당내 행사에 참석하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본인 스스로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에서 희망의 시범을 이게 죽음의 계곡이 있지만 희망의 시범은 꼭 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희망의 시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희망의 시범이 오도록 좀 개척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연찬회에서 지금 당의 미래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당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본인은 일종의 개혁 보수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의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기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예. 나름대로는 개혁 보수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그동안 자맹 아닌 자맹을 해왔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고민을 해왔고 준비를 했는지 잠시 있으면 좀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권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보죠.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시장, 김경수 지사까지 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희박김에 대해 괴담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안희정 전 지사는 정치적인 치명 영상을 입은 상태고 김경수 지사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급속도로 떠오르게 되는 대권 주자 두 사람이 바로 이낙연 현 총리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친문, 친노의 핵심적인 적통을 이어받은 이 정통성 문제를 보게 되면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돼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면 이낙연 총리로 어느 정도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펼쳐질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있는 총선에서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이낙연 총리나 유시민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 총리직을 내려놓고 나온다든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계의 변수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꾸준히 지금 설문조사에 거론이 되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자신을 넣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대가 요청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속에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상당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자발적으로 아마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흘러가는 국면 자체가 여권에 전체적으로 불리하고 여권의 소위 말하는 거론되는 후보들 자체가 상당히 정권 재창출에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런 아마 정치에 참여하라는 상당히 주변의 압력을 과연 그때도 거스릴 수 있을까? 그 대목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대권주자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또 정의당에서 나오게 될 것인지 그것도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